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라는 김은주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우선 저는 이 책의 제목이 뭔가 내년에 30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읽으면서도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에 주저없이 골랐던 책입니다. 30이라는 나이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는 본격적으로 인생을 시작하는 가장 예쁜 나이라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더 이상 방향을 바꾸기엔 늦은 나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정확한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중의적인 나이 같습니다. 30살에는 물론 피나는 노력으로 본인의 목표를 달성한 대단한 분들도 계실 테지만, 보통은 자신이 어릴 때 막연하게 기대했던 30살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현실에 어떤 괴리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본인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쓰신 책이라 정말 모든 챕터가 와닿았고, 또 생각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었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프롤로그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그래서 우린 우물밖 넓은 세상을 동경하고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괴롭히며 불안해한다. 나 역시 그랬다. 자라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강박감이 늘 있었다. 27의 나는 한국에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넓은 세상으로 가보리라. 27쯤이 되면 나를 설명하는 포장지들이 생긴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 등, 심지어 사는 동네도 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그런데 내 인생은 27의 리셋이 되었다. 나를 포장해주던 것들이 미국에서는 효용 가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나를 화려하게 설명할 영어 실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게 마주친 미국에서의 30살은 무너진 자존감을 부여잡고 오기로 버티는 시간이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시작한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매섭고 차가웠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초긴장 상태로 지내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날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를 풀며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다. 시간이 흘러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자리도 잡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있었지만, 나의 생활 반경은 내가 떠나온 한국보다 훨씬 더 좁았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고 나왔건만, 나는 넓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 안에 더 작은 우물 속에서 살고 있었다. 바다에 멋지게 적응한 바다 개구리가 되지 못하는 내가 실망스럽고 한심했다. 그러다 주변의 작은 우물들을 보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이유로 넓은 바다로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비슷한 고민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다. 우물안 개구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개구리가 문제였다. 우물이든 바다든 행복하게 살면 된다. 내가 아닌 바다 개구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바다 개구리가 된 척 하지 말고, 그냥 나로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로 인해 불행해지지 않는다. 2018년 구글에 입사한 이후 가면 증후군을 지독히 앓으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 세계에 천재가 다 모여있는 곳에서 나는 어림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매일 들었다. 내 실력은 금방 들통날 테고 그럼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 거라는 두려움으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다 마음의 치유 상담을 받고 한동안 하지 않았던 글쓰기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2020년 구글의 하반기 평가가 시작될 즈음 우린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와 함께 나의 우물한 개구리 글을 그룹 전체 이메일로 보냈다. 업무 능력이나 평가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누고 싶었다. 누군가 나처럼 자신을 괴롭히며 지독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의 이메일은 회사 여러 그룹으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개구리라며 개구리 커밍아웃을 하는 게 아닌가. 다들 똑똑하고 잘나 보이던 그들도 나처럼 숨죽인 채 상처받으며 자신과 열심히 싸우는 중이었다.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도 있었고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각자의 스토리를 전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내 마음을 조금 열자 여기저기서 다른 이들도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다. 나의 보잘것없는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강연과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의 지난 25년 동안의 실패담과 성공담을 나누고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썼다. 이 책에는 10번의 이직 경험과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며 얻은 삶의 노하우 그리고 강연에서 주로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넣었다. 우린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 30살에는 정말 생각이 많아진다. 매일 실수하고 실망하는데 이게 내 길이 맞나? 또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나 자신이 못나 보이고 초라한 마음이 든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나만 빼고 레벨업하는 것 같아 무섭다. 나도 그랬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느라 지쳐있다면, 지금 당장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또 10년 넘게 영어를 배웠는데도 여전히 영어 울렁증으로 글로벌 기회에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나의 글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 온 지 10년이 지나서야 회사 일이 아닌 나의 생각을 영어로 처음 썼다. 그것이 바로 우물한 개구리 이야기였다. 영어로 나의 생각을 옮기는데 10년이나 걸린 이유는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야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데 또 10년이 걸렸다. 나를 세상에 내보이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보다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고 또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글을 구글 전체 그룹 이메일로 보내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 그 또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세상 최고의 천재들한테 초급 영어로 쓰인 나의 글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일지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망설이는 나의 방아쇠를 당겨준 사람들이 있었다. 나의 영어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 그리고 구글의 친구들. 우린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 많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망설이는 나를 밀어줄 친구와 방아쇠를 당길 용기라는 생각을 해본다. 책을 내기 위해 원고를 여러 번 읽고 고쳐보는데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더 세련되고 깊이 있고 우아한 향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미련을 버리려고 한다. 늘 그랬듯이 지나간 일은 항상 모자란 듯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짧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한다. 나의 투박한 글을 보고 공감해주고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다. 실제 도움을 받고 취업을 했다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분들도 있다.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여기기로 했다. 오늘의 내가 완벽할 리 없다.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제의 나 역시 볼품없다. 일주일 전에 나도 그렇고 1년 전 나도 그렇다. 그런데 그 모자란 듯한 내가 하루를 살아내고 일주일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낸 다음 몇 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훌쩍 성장이 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고 오늘을 살지 않고 어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내일을 포기하지도 않기를 바란다.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날이 그날 같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 나를 만든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느려도 괜찮으니 오늘의 나를 열심히 살아내길 바란다. 어느 날은 망한 듯하고 어느 날은 빗나간 듯하고 어느 날은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지더라도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30살을 나답게 살아내면 40살엔 더 단단해진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내 손에 공을 들고 그냥 고민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공을 여기저기 던져보자. 그러면 그 공이 어딘가에 맞고 반드시 되돌아온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해보는 거다.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하기 싫은 일도 해보고, 정말 못할 것 같은 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나를 포장한 껍데기를 벗고 다른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자. 그래야 내가 어떤 모습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 망설이는 여러분이 방아쇠를 당기는데 나의 글이 힘을 보태면 좋겠다. 30살을 살아내는 여러분에게 이 책이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 30살을 열심히 살아내는 모든 분을 응원한다. 할 일은 많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일은 늘 어렵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조직과의 사연들을 알아야 하고,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한 단계까지 가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도 6개월 정도면 감을 잡는데 구글은 입사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세상 천재가 다 모여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붙었을 뿐 여기에 있을 실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내 정체가 들통날까봐 무서웠다. 종종 화장실에 숨어 있거나 주차장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구글은 꿈파리의 장이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또 이걸 왜 하는지,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같은 매우 장대하지만 모호한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기능 하나를 추가하려 해도 온갖 철학적 해석과 의미가 필요하고 인간과 기계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없이 다양한 해석과 접근으로 서로 다른 제안을 낸다. 다른 사람들의 꿈파리 쇼를 볼 때마다 나는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괴감과 공포가 밀려왔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은 두 가지였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런 내가 너무 싫다는 것. 지금 상황이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걱정은 하면서 그렇다고 뭔가를 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먹는 걸로 풀고 할 일은 미루고 인터넷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내가 더 싫어지고 그러다가 시간에 쫓겨서 초치기로 일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더 미치겠고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런 상태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어느 날 친구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1년이면 충분히 헤맸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날 당장 상담 예약을 잡았다. 상담을 시작하고 한동안 나는 애써 최악은 아닌 듯 가장하며 밑바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자기 관리도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 자신이 싫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학대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어떻게 하면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내 이야기를 듣던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의 몸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렇다. 당신이 완전히 지쳐서 몸이 기능을 유지하려고 당분과 고칼로리 음식을 찾는 것이다. 살아야 하니까. 당신 마음도 쉴 곳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는 거다. 거길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받고 안정감을 느끼니까. 마음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거다.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져도 괜찮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가 무력감에 빠져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할 때 내 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도 어떻게든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은 지난 1년 동안 내 몸과 마음은 내가 돌아봐줄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나를 올가매던 죄책감과 자학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듯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치하지도 학대도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사가 숙제를 내주었다. 첫째는 그날 해야 할 일을 기록하기.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칭찬하기. 둘째는 떠오르는 대로 노트에 적어서 머리에 있는 걸 밖으로 쏟아내기. 그날 이후 아주 작은 일도 빼놓지 않고 투두 리스트에 적었다. 할 일을 외면하면서 생기는 불안감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반쯤 해결된 듯 느껴졌다. 미팅 잡기나 이메일 보내기 같은 단순한 일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리스트에 적힌 일을 2개 해내면 새로운 일이 3개쯤 더 생기기 일쑤였다. 그래도 진행 여부가 보이니 막연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줄어들었다. 작은 일을 처리하면서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해 깊이 생각해보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문화 충격과 업무 스트레스가 실리콘밸리의 특성 때문인지, 구글이 나와 잘 안 맞아서인지, 아니면 우리 팀의 문제인지 등등. 그러자 문제가 분명해지면서 팀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바로 팀을 옮길 수 있었다. 구글의 꿈파리 문화에 적응하려면 영어 공부가 필요했다. 그래서 영어 원서 낭독을 시작했다. 매일 1시간씩 원서 낭독을 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영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자신감이 회복돼 갔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한 구글러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도 쌓아가고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와 일하고 싶다는 동료들도 생겼고 진로 상담을 요청하는 후배도 늘고 있다. 2020년 말에는 600명이 넘는 부서 디자인팀에서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구글에서 경험한 시름기는 어둡고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다. 갑각류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현재의 껍데기를 벗고 맨살인 시간을 지나야 한다고 한다. 그 맨살의 과정과 시간 없이는 더 큰 껍데기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성장의 시간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따르는 듯하다. 담을 그릇이 커졌으니 이젠 열심히 채워볼 참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7가지 방법. 다른 이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고 열등감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다. 나 또한 그랬다. 아마도 타고난 기질과 자라온 환경,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 등이 만들어내는 생각고리가 아닐까 싶다. 어린 시절 나를 괴롭히던 열등감을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한 듯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책하는 성향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같다.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이 사회생활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때로는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을 지나고, 때로는 먼지처럼 사라졌으면 하는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끝이 안 보이던 캄캄한 터널을 지난 지금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나 생각해본다. 혹시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시간 채우기. 일단 시간과 마음을 바쁘게 채운다. 보통 시간 여유가 있으면 잡생각이 많아진다. 그래서 잡생각이 떠오를 틈을 주지 않는 작전이다. 난데없이 집안 정리를 하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본다. 난 내가 게을러질 것을 알기에 미래의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을 좀 벌려놓는 편이다. 강연을 잡거나 미팅을 잡거나 언제까지 무언가를 하겠다고 덜컥 약속을 해놓는다. 혼자 다짐하는 일은 실패하기 일수라서 최대한 소문을 내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편이다. 안 그러면 내가 안 할 것을 알기에. 알아채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연민, 현실 회피, 자기 기만, 자학과 같은 왜곡이 일어난다는 걸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종종 유체 이탈을 해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한다.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몸에서 빠져나가 나를 바라보는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수렁에서 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수렁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도랑임을 알아채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들 역시 불안정하고 아픈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저것 오지랖 넓게 참견하고 설레발치는 사람 대부분이 실은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음도 알게 된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연습을 해보자. 이 훈련을 하면 세상살이가 많이 편해진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차단하거나 멀리하는 게 좋다. 과거와 싸워 이기기.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로 여전히 힘든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한다. 나이가 들어 내 자아의 실체를 알아갈 즈음 과거의 유령이 죽지도 않고 끈질기게 현재의 나를 올가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저 잊어버리거나 내려놓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절대적인 의지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망가뜨리게 두지 않겠다는 의지. 내가 받은 상처를 내 아이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의지. 과거에 어쩌다 밟은 똥이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는 의지. 내 인생 내가 지킨다는 의지. 이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데는 나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기 쓰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를 지키는데 일기 쓰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썼으니 나의 생각과 자아가 정립되는 시기 내내 일기를 쓴 셈이다. 막연한 감정을 그냥 두지 않고 글로 써보면 훨씬 생각이 맑아지고 내가 얼마나 허망한 일로 괴로워하는지가 보인다. 그리고 그게 쌓인 이후 다시 읽어보면 어쩜 그렇게 똑같은 걱정과 고민을 주야장천하고 있었는지도 보인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외치게 된다. 아, 좀 그만하고 무브온. 여행하기. 일상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여행을 떠난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종종 금요일 밤 즉흥적으로 주말 여행을 가곤 했다. 이곳저곳 두루두루 다니다 보면 겸손한 마음이 절로 생긴다.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모든 근심이 작게 느껴지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한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돈 열심히 벌어서 여행 다녀야지 하는 즐거운 생각. 운동하기. 8살 때 KBS 방송국에 어린이 노래 프로그램을 보러 간 적이 있다. 방송 관계자가 녹화 전 분위기를 띄우려고 퀴즈를 냈는데 감기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였다. 상품에 욕심이 난 나는 손을 들었다. 집에 오면 손을 잘 씻어요. 네, 정답입니다. 그보다 더 쉬운 문제가 있을까? 여러 전문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에 관해 비장하게 설명을 한다.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8살짜리도 아는 사실을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운동은 마음 건강의 1등 공신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면 물론 운동하는 동안 몸에 집중하게 되면서 잡념이 사라진다. 꾸준한 운동은 자신감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다 아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다. 운동하자.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건 도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흙을 좋아하는 엄마를 닮아 나도 흙을 좋아한다. 봄이면 엄마를 따라 나무를 캐러 다니곤 했다. 시골에서 자란 엄마는 흙만 보면 뭔가를 심고 싶어 했다. 결혼 전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봄이 되면 엄마는 좀이 쑤시는 듯 온갖 채소 모종과 꽃 씨앗을 사다 심었다. 나도 텃밭에 채소 키우기를 좋아한다. 이 노력과 돈이면 사다 먹는 게 싸다는 생각을 하지만 싹이 나고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딸기 한 알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걸 언제 따먹을까 궁리하고
방울토마토가 익어가는 걸 보면서 어느 가지를 쳐주어야 열매가 더 많이 열릴지 생각하며 요리조리 가지들을 살펴본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덕에 스스로 제법 솜씨 있는 농사꾼이라 자부한다. 그런데 깻잎 농사를 몇 번이나 망쳤다. 작년에 지인이 나눠준 모종을 심었는데 잘 자라는 듯 하더니 웬일인지 꽃이 피지 않고 시들시들하다 죽어버렸다. 엄마 말씀이 깻잎꽃을 피워 씨를 얻으려면 잎을 떼지 말고 그냥 두어야 한다고 한다. 난 그것도 모르고 잎이 나는 족족 떼어 먹었으니 꽃도 못 피우고 죽어버린 것이다. 봄이 왔다. 겨우내 흙 속에 움츠리고 있던 이름 모를 꽃들이 올라오고 나무에선 새싹이 돋아난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씨앗 코너가 내 발걸음을 잡았다. 채소를 모종이 아닌 씨앗부터 키우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지난번에 열무와 총각무 씨 농사로 재미를 봤었는데 여러 번 실패한 깻잎 농사를 다시 해보고 싶어 깻잎 씨 한 봉지를 구입했다. 보통 씨앗을 심으면 3, 4일이면 싹이 올라오고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얼굴을 내미는데 깻잎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것이 아닌가. 야생동물이 와서 흙을 헤집고 씨를 다 먹었는지 아니면 마트에서 구입한 씨앗 상태가 불량이었는지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어 심통이 났지만 하는 수 없었다. 나는 깻잎을 좋아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외에는 깻잎을 안 먹기 때문에 구하려면 멀리 한국마트까지 가야 하고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이다. 금방 시들어서 냉장고에 오래 둘 수도 없으니 깻잎 텃밭이 있으면 먹고 싶을 때마다 원하는 만큼 수확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시 심기 일전 이번엔 될 때까지 해본다. 텃밭에 야생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하고 비료를 주었다. 이번에는 적당히 흙을 파고 씨를 뿌렸다. 그런데 이번에도 1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싹이 올라오지 않았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역시 깻잎씨를 뿌려 키우는 건 어렵구나. 모종을 부탁해야겠네. 아니면 밭을 갈아엎고 다른 걸 심을까? 에이, 깻잎이랑은 인연이 없나 보다. 그러고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자 싹 2개가 올라왔다. 어찌나 반가운지 아침 저녁으로 텃밭에 나가 싹 2개가 잘 있는지 확인했다. 혹시나 도마뱀이 물어갈까, 바람에 날아갈까, 간밤에 내린 비에 죽었을까. 손톱만한 싹 2개의 생사를 수시로 확인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애간장을 태우는 싹은 처음 본다. 그제야 깻잎씨는 발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 긴 시간이 3주가 될지 내가 알았나. 요즘 수시로 깻잎밭을 쳐다보는 게 나의 일상이 되었다. 오늘은 몇 개나 더 올라왔나, 오늘은 얼마나 더 자랐나 봐도 기특하고 신통방통하다. 면접에서 홈런을 쳐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반대로 지원자를 면접할 때 실패의 경험을 묻고 난다. 나는 실패 없는 성공을 본 적이 없고 실패의 깊이와 연륜만큼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익혔기 때문이다. 실패한 경험이 적다는 건 다시 말하면 도전하지 않았거나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만 도전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잘 될 확률보다는 잘 안 될 확률이 더 높다. 남들은 잘하는 일을 내가 하면 잘 안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실패로부터 단단해지는 내공이다. 이런 내공은 실패의 원인을 아는 지식이기도 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기술이기도 하고 다음 도전을 위한 맷집과 배짱이기도 하다. 실패를 많이 한다고
저절로 내공이 쌓이는 건 아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자존감에 상처가 나고 움츠러드는 게 당연하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난 듯하고 환경을 탓하는 마음도 생기고 억울해서 화가 나기도 한다. 실패가 내공의 밑거름이 되려면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작은 것부터. 인간은 태어나 걷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다. 뒤집기를 성공하기 위해 수백 번 실패를 하고 네 발로 기기 위해 바닥에 얼굴을 수없이 박아야 한다.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고 아장아장 걸음마가 달리기가 되기까지 많은 반창고가 무릎을 거쳐간다. 신생아가 단번에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것이 좋다. 늦잠을 자서 지각도 해보고 시험도 망쳐보고 친구 사이에서 고민도 해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에 맞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패의 쓴맛도 경험해보고 뒷수습도 해보고 창피함과 자존심 상하는 감정도 느껴보고 또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며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해보기도 하는 것이다. 실패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그 둘의 차이가 확연하다. 회사 입사시까지 큰 실패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은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큰 프로젝트나 책임 있는 일을 맡기를 꺼린다. 그뿐 아니라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수습을 잘 못하고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심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자신을 질책하거나 현장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패와 수습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럴 때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든지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다든지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사실 신입사원이 하는 실수나 실패는 대부분 회사에 크게 피해를 입히는 정도는 아니다. 주니어나 시니어가 되더라도 그 직급이 감당할 만한 일을 맡고 있는 거라서 자신의 실패로 회사가 망하거나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그 실패로 자신이 망할 수는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실패에 대한 맷집을 키워야 한다. 두 번째, 복귀하기. 성공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의 복귀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지 복귀해서 시스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실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개인의 커리어는 물론이고 회사의 성장에도 중요하다. 과정을 복귀하면서 인력의 문제인지 프로세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팀별 역할 분담의 문제인지 또 법규의 문제인지 시장의 수용도 문제인지 가격의 문제인지 등등 원인을 파악하고 모든 변수를 체크하면서 다시 시도해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원인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선생님이 거기 지원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한다든지 회사에서 일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면 팀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다. 간혹 커리어에 관련한 조언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되레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태도는 실패의 원인 복귀가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경우 실패의 원인은 내가 내 일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끌려갔기 때문이다. 끌려가더라도 왜 끌려가는지, 어디로 끌려가는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스스로 생각하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끌려간 게 원인인 것이다. 이런 실패는 내 것이 아니라서 나의 내공을 쌓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에 상처만 남긴다. 끌고 가든 끌려가든 정신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론 끝까지 간다. 실패와 복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성공의 길이 열리진 않는다. 맷집과 배짱은 성공한 경험이 쌓여야 그때 비로소 생긴다. 실패와 복기를 반복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하나 둘 제거하고 새로운 변수로 다시 시도하면서 될 때까지 해보는 것. 그래서 기어이 성공의 싹을 틔우고야만 하는 그 경험과 성취감이 바로 내공의 밑거름이 된다. 어릴 때 친구와 싸우고 화해한 경험, 반장 선거에서 여러 번 실패하고 반장이 돼본 경험,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서 합격한 경험, 여러 번의 구직 실패 이후 입사한 경험, 많은 프로젝트 실패 이후 기어이 성공시킨 경험 등이 쌓여 단단한 내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강연을 하게 되면 나의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나누곤 한다. 실패의 경험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내 성장에 그 실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결과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스토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공만 보고 지름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면의 과정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실패는 아프다. 하지만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실패를 상처로 두지 말자.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골마 터진다. 가장 위험한 건 상처의 아픈 기억 때문에 자꾸 움츠려드는 것이다. 상처가 나면 바로바로 치료하고 왜 상처가 생겼는지 분석하고 상처가 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해보며 툴툴 털고 일어나자. 그런 경험이 쌓여야 다시 해볼 엄두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게 덜 무섭다. 까짓 그것 가지고 안 죽는다. 이런 내공이 생길 때까지. 간혹 자식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부하 직원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잔소리하는 게 좋은 상사 임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좀 내버려 두시라.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실패 좀 한다고 하늘 안 무너진다.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말을 흔히 듣는다. 그래서 우린 우물밖 넓은 세상을 동경하고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괴롭히며 불안해한다. 나 역시 그랬다. 자라면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는 강박감이 늘 있었다. 27의 나는 한국에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다. 넓은 세상으로 가보리라. 27쯤이 되면 나를 설명하는 포장지들이 생긴다.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 등, 심지어 사는 동네도 나를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 그런데 내 인생은 27의 리셋이 되었다. 나를 포장해주던 것들이 미국에서는 효용 가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나를 화려하게 설명할 영어 실력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렇게 마주친 미국에서의 30살은 무너진 자존감을 부여잡고 오기로 버티는 시간이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태로 시작한 미국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매섭고 차가웠다.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초긴장 상태로 지내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는 날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친구를 만나 스트레스를 풀며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다. 시간이 흘러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자리도 잡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있었지만 나의 생활 반경은 내가 떠나온 한국보다 훨씬 더 좁았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말자고 나왔건만 나는 넓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 안에
더 작은 우물 속에서 살고 있었다. 바다에 멋지게 적응한 바다개구리가 되지 못하는 내가 실망스럽고 한심했다. 그러다 주변의 작은 우물들을 보게 되었다. 나와 비슷한 이유로 넓은 바다로 나온 친구들도 있었고, 비슷한 고민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다. 우물안 개구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물 안에서 불행하게 사는 개구리가 문제였다. 우물이든 바다든 행복하게 살면 된다. 내가 아닌 바다 개구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바다 개구리가 된 척 하지 말고, 그냥 나로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러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그로 인해 불행해지지 않는다. 2018년 구글에 입사한 이후 가면 증후군을 지독히 앓으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전 세계에 천재가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나는 어림도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매일 들었다. 내 실력은 금방 들통날 테고, 그럼 망신을 당하고 쫓겨날 거라는 두려움으로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다 마음의 치유 상담을 받고 한동안 하지 않았던 글쓰기와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2020년 구글의 하반기 평가가 시작될 즈음 우린 모두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이야기와 함께 나의 우물안 개구리 글을 그룹 전체 이메일로 보냈다. 업무 능력이나 평가가 나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누고 싶었다. 누군가 나처럼 자신을 괴롭히며 지독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나의 이메일은 회사 여러 그룹으로 빠르게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개구리라며 개구리 커밍아웃을 하는 게 아닌가. 다들 똑똑하고 잘나 보이던 그들도 나처럼 숨죽인 채 상처받으며 자신과 열심히 싸우는 중이었다.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이도 있었고,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각자의 스토리를 전하며 서로를 응원했다. 내 마음을 조금 열자 여기저기서 다른 이들도 문을 열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다. 나의 보잘것없는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경험은 나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강연과 SNS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나의 지난 25년 동안의 실패담과 성공담을 나누고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며 글을 썼다. 이 책에는 10번의 이직 경험과 글로벌 회사에서 일하며 얻은 삶의 노하우, 그리고 강연에서 주로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 넣었다. 우린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다. 30살에는 정말 생각이 많아진다. 매일 실수하고 실망하는데 이게 내 길이 맞나? 또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나 자신이 못나 보이고 초라한 마음이 든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세상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나만 빼고 레벨업하는 것 같아 무섭다. 나도 그랬다. 돈도 없고 배경도 없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살아가느라 지쳐있다면, 지금 당장 포기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다면,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걱정에 잠이 오지 않는다면, 또 10년 넘게 영어를 배웠는데도 여전히 영어 울렁증으로 글로벌 기회에 도전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나의 글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미국에 온 지 10년이 지나서야 회사 일이 아닌 나의 생각을 영어로 처음 썼다.
그것이 바로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였다. 영어로 나의 생각을 옮기는데 10년이나 걸린 이유는 보잘것없는 나를 만나야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 글을 인터넷에 올리는데 또 10년이 걸렸다. 나를 세상에 내보이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보다 잘할 수 있고 잘해야 하고 또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글을 구글 전체 그룹 이메일로 보내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걸렸다. 그 또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세상 최고의 천재들한테 초급 영어로 쓰인 나의 글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일지 창피한 마음이 들었다. 그럴 때마다 망설이는 나의 방아쇠를 당겨준 사람들이 있었다. 나의 영어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 그리고 구글의 친구들. 우린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준비가 필요하지 않은 일이 많다는 말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망설이는 나를 밀어줄 친구와 방아쇠를 당길 용기라는 생각을 해본다. 책을 내기 위해 원고를 여러 번 읽고 고쳐보는데도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 좀 더 세련되고 깊이 있고 우아한 향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크다. 하지만 미련을 버리려고 한다. 늘 그랬듯이 지나간 일은 항상 모자란 듯하고 아쉬움이 남는다.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짧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한다. 나의 투박한 글을 보고 공감해주고 위로를 받았다는 분들이 있다. 실제 도움을 받고 취업을 했다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 분들도 있다. 그걸로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 여기기로 했다. 오늘의 내가 완벽할 리 없다.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어제의 나 역시 볼품없다. 일주일 전에 나도 그렇고 1년 전 나도 그렇다. 그런데 그 모자란 듯한 내가 하루를 살아내고 일주일을 살아내고 1년을 살아낸 다음 몇 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보면 어느새 훌쩍 성장이 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고 오늘을 살지 않고 어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란다. 내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내일을 포기하지도 않기를 바란다. 오늘을 살아야 한다. 그날이 그날 같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 1년이 되고 10년이 되어 나를 만든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른다. 느려도 괜찮으니 오늘의 나를 열심히 살아내길 바란다. 어느 날은 망한 듯하고 어느 날은 빗나간 듯하고 어느 날은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지더라도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30살을 나답게 살아내면 40살엔 더 단단해진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다. 내 손에 공을 들고 그냥 고민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공을 여기저기 던져보자. 그러면 그 공이 어딘가에 맞고 반드시 되돌아온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해보는 거다. 하고 싶은 일도 해보고, 하기 싫은 일도 해보고, 정말 못할 것 같은 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나를 포장한 껍데기를 벗고 다른 여러 가지 옷을 입어보자. 그래야 내가 어떤 모습이 어울리는 사람인지 알게 된다. 망설이는 여러분이 방아쇠를 당기는데 나의 글이 힘을 보태면 좋겠다. 30살을 살아내는 여러분에게 이 책이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 30살을 열심히 살아내는 모든 분을 응원한다.
할 일은 많은데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일은 늘 어렵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조직과의 사연들을 알아야 하고, 프로젝트를 파악하고 의미 있는 기여가 가능한 단계까지 가는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도 6개월 정도면 감을 잡는데 구글은 입사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세상 천재가 다 모여있는 것 같았다. 나는 어쩌다 운이 좋아서 붙었을 뿐 여기에 있을 실력이 아니라는 생각이 수시로 들었다. 그럴 때마다 내 정체가 들통날까봐 무서웠다. 종종 화장실에 숨어 있거나 주차장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구글은 꿈파리의 장이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또 이걸 왜 하는지, 이게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 같은 매우 장대하지만 모호한 비전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기능 하나를 추가하려 해도 온갖 철학적 해석과 의미가 필요하고, 인간과 기계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수없이 다양한 해석과 접근으로 서로 다른 제안을 낸다. 다른 사람들의 꿈파리 쇼를 볼 때마다 나는 이곳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는 자괴감과 공포가 밀려왔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은 두 가지였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런 내가 너무 싫다는 것. 지금 상황이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걱정은 하면서, 그렇다고 뭔가를 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니 먹는 걸로 풀고 할 일은 미루고 인터넷만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내가 더 싫어지고, 그러다가 시간에 쫓겨서 초치기로 일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퀄리티가 떨어지고, 그래서 더 미치겠고,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이런 상태가 1년 가까이 이어졌다. 어느 날 친구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라고 권했다. 1년이면 충분히 헤맸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날 당장 상담 예약을 잡았다. 상담을 시작하고 한동안 나는 애써 최악은 아닌 듯 가장하며 밑바닥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자기 관리도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 자신이 싫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를 학대하게 된다고 털어놓았다. 어떻게 하면 다시 최선을 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내 이야기를 듣던 상담사가 말했다. 당신의 몸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그렇다. 당신이 완전히 지쳐서 몸이 기능을 유지하려고 당분과 고칼로리 음식을 찾는 것이다. 살아야 하니까. 당신 마음도 쉴 곳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는 거다. 거길 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받고 안정감을 느끼니까. 마음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거다. 스스로에게 조금 관대해져도 괜찮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나는 내가 무력감에 빠져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할 때 내 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도 어떻게든 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구나.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않은 지난 1년 동안 내 몸과 마음은 내가 돌아봐줄 때까지 그렇게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구나. 나를 올가매던 죄책감과 자학의 감정이 누그러지는 듯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방치하지도 학대도 하지 말자는 생각이 들었다. 상담사가 숙제를 내주었다.
첫째는 그날그날 해야 할 일을 기록하기.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칭찬하기. 둘째는 떠오르는 대로 노트에 적어서 머리에 있는 걸 밖으로 쏟아내기. 그날 이후 아주 작은 일도 빼놓지 않고 투두 리스트에 적었다. 할 일을 외면하면서 생기는 불안감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반쯤 해결된 듯 느껴졌다. 미팅 잡기나 이메일 보내기 같은 단순한 일을 처리해 나가기 시작했다. 리스트에 적힌 일을 2개 해내면 새로운 일이 3개쯤 더 생기기 일쑤였다. 그래도 진행 여부가 보이니 막연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줄어들었다. 작은 일을 처리하면서 불안감과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원인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문화 충격과 업무 스트레스가 실리콘밸리의 특성 때문인지, 구글이 나와 잘 안 맞아서인지, 아니면 우리 팀의 문제인지 등등. 그러자 문제가 분명해지면서 팀을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히 바로 팀을 옮길 수 있었다. 구글의 꿈파리 문화에 적응하려면 영어 공부가 필요했다. 그래서 영어 원서 낭독을 시작했다. 매일 1시간씩 원서 낭독을 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영어 실력 향상과 더불어 자신감이 회복돼 갔다. 나는 이제 어느 정도 능숙한 구글러가 되었다.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도 쌓아가고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나와 일하고 싶다는 동료들도 생겼고 진로 상담을 요청하는 후배도 늘고 있다. 2020년 말에는 600명이 넘는 부서 디자인팀에서 올해의 디자이너 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 25년간 수많은 부침을 겪었지만 구글에서 경험한 시름기는 어둡고 길고 무서운 시간이었다. 갑각류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현재의 껍데기를 벗고 맨살인 시간을 지나야 한다고 한다. 그 맨살의 과정과 시간 없이는 더 큰 껍데기로 옮겨갈 수 없다는 것이다. 성장의 시간에는 반드시 성장통이 따르는 듯하다. 담을 그릇이 커졌으니 이젠 열심히 채워볼 참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7가지 방법. 다른 이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고 열등감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다. 나 또한 그랬다. 아마도 타고난 기질과 자라온 환경, 자신이 처한 현재 상황 등이 만들어내는 생각고리가 아닐까 싶다. 어린 시절 나를 괴롭히던 열등감을 지금은 어느 정도 극복한 듯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자책하는 성향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같다. 내 잘못이야 라는 생각이 사회생활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도 고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때로는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빠지는 늪을 지나고, 때로는 먼지처럼 사라졌으면 하는 시간을 보내고, 때로는 끝이 안 보이던 캄캄한 터널을 지난 지금 나는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왔나 생각해본다. 혹시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시간 채우기. 일단 시간과 마음을 바쁘게 채운다. 보통 시간 여유가 있으면 잡생각이 많아진다. 그래서 잡생각이 떠오를 틈을 주지 않는 작전이다. 난데없이 집안 정리를 하기도 하고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본다. 난 내가 게을러질 것을 알기에 미래의 내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일을 좀 벌려놓는 편이다. 강연을 잡거나 미팅을 잡거나 언제까지 무언가를 하겠다고 덜컥 약속을 해놓는다. 혼자 다짐하는 일은 실패하기 일쑤라서 최대한 소문을 내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편이다. 안 그러면 내가 안 할 것을 알기에. 알아채기.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순간에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자기 연민, 현실 회피, 자기 기만, 자학과 같은 왜곡이 일어난다는 걸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종종 유체 이탈을 해야 한다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한다. 내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몸에서 빠져나가 나를 바라보는 상상을 해본다. 그러면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수렁에서 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수렁인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도랑임을 알아채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말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들 역시 불안정하고 아픈 사람들임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것저것 오지랖 넓게 참견하고 설레발치는 사람 대부분이 실은 내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음도 알게 된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연습을 해보자. 이 훈련을 하면 세상살이가 많이 편해진다.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차단하거나 멀리하는 게 좋다. 과거와 싸워 이기기. 과거의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다. 특히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로 여전히 힘든 사람들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한다. 나이가 들어 내 자아의 실체를 알아갈 즈음 과거의 유령이 죽지도 않고 끈질기게 현재의 나를 올가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저 잊어버리거나 내려놓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절대적인 의지력이 필요하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나를 망가뜨리게 두지 않겠다는 의지. 내가 받은 상처를 내 아이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의지. 과거에 어쩌다 밟은 똥이 내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는 의지. 내 인생 내가 지킨다는 의지. 이는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데는 나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기 쓰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를 지키는데 일기 쓰기가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썼으니 나의 생각과 자아가 정립되는 시기 내내 일기를 쓴 셈이다. 막연한 감정을 그냥 두지 않고 글로 써보면 훨씬 생각이 맑아지고 내가 얼마나 허망한 일로 괴로워하는지가 보인다. 그리고 그게 쌓인 이후 다시 읽어보면 어쩜 그렇게 똑같은 걱정과 고민을 주야장천하고 있었는지도 보인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외치게 된다. 좀 그만하고 무브온. 여행하기. 일상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여행을 떠난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종종 금요일 밤 즉흥적으로 주말 여행을 가곤 했다. 이곳저곳 두루두루 다니다 보면 겸손한 마음이 절로 생긴다. 거대한 자연 앞에 서면 모든 근심이 작게 느껴지고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기도 한다. 여행을 다니다 보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든다. 돈 열심히 벌어서 여행 다녀야지 하는 즐거운 생각. 운동하기. 8살 때 KBS 방송국에 어린이 노래 프로그램을 보러 간 적이 있다. 방송 관계자가 녹화 전 분위기를 띄우려고 퀴즈를 냈는데 감기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제였다. 상품에 욕심이 난 나는 손을 들었다. 집에 오면 손을 잘 씻어요. 네, 정답입니다. 그보다 더 쉬운 문제가 있을까? 여러 전문가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에 관해 비장하게 설명을 한다. 마스크를 잘 쓰고 손을 잘 씻어야 합니다. 8살짜리도 아는 사실을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한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운동은 마음 건강의 1등 공신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지면 물론 운동하는 동안 몸에 집중하게 되면서 잡념이 사라진다. 꾸준한 운동은 자신감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다 아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이유는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다. 운동하자.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건 도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흙을 좋아하는 엄마를 닮아 나도 흙을 좋아한다. 봄이면 엄마를 따라 나무를 캐러 다니곤 했다. 시골에서 자란 엄마는 흙만 보면 뭔가를 심고 싶어 했다. 결혼 전 우리 집은 단독주택이었는데 봄이 되면 엄마는 좀이 쑤시는 듯 온갖 채소 모종과 꽃 씨앗을 사다 심었다. 나도 텃밭에 채소 키우기를 좋아한다. 이 노력과 돈이면 사다 먹는 게 싸다는 생각을 하지만 싹이 나고 커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다. 딸기 한 알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걸 언제 따먹을까 궁리하고 방울토마토가 익어가는 걸 보면서 어느 가지를 쳐주어야 열매가 더 많이 열릴지 생각하며 요리조리 가지들을 살펴본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덕에 스스로 제법 솜씨 있는 농사꾼이라 자부한다. 그런데 깻잎 농사를 몇 번이나 망쳤다. 작년에 지인이 나눠준 모종을 심었는데 잘 자라는 듯 하더니 웬일인지 꽃이 피지 않고 시들시들하다 죽어버렸다. 엄마 말씀이 깻잎꽃을 피워 씨를 얻으려면 잎을 떼지 말고 그냥 두어야 한다고 한다. 난 그것도 모르고 잎이 나는 족족 떼어 먹었으니 꽃도 못 피우고 죽어버린 것이다. 봄이 왔다. 겨우내 흙 속에 움츠리고 있던 이름 모를 꽃들이 올라오고 나무에선 새싹이 돋아난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씨앗 코너가 내 발걸음을 잡았다. 채소를 모종이 아닌 씨앗부터 키우기는 생각처럼 쉽지 않다. 지난번에 열무와 총각무 씨 농사로 재미를 봤었는데 여러 번 실패한 깻잎 농사를 다시 해보고 싶어 깻잎 씨 한 봉지를 구입했다. 보통 씨앗을 심으면 3, 4일이면 싹이 올라오고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안에는 얼굴을 내미는데 깻잎은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것이 아닌가. 야생동물이 와서 흙을 헤집고 씨를 다 먹었는지 아니면 마트에서 구입한 씨앗 상태가 불량이었는지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생각해봐도 답을 찾을 수 없어 심통이 났지만 하는 수 없었다. 나는 깻잎을 좋아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 외에는 깻잎을 안 먹기 때문에 구하려면 멀리 한국마트까지 가야 하고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이다. 금방 시들어서 냉장고에 오래 둘 수도 없으니 깻잎 텃밭이 있으면 먹고 싶을 때마다 원하는 만큼 수확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다시 심기 일전 이번엔 될 때까지 해본다. 텃밭에 야생동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하고 비료를 주었다. 이번에는 적당히 흙을 파고 씨를 뿌렸다. 그런데 이번에도 1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싹이 올라오지 않았다. 도대체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역시 깻잎씨를 뿌려 키우는 건 어렵구나. 모종을 부탁해야겠네. 아니면 밭을 갈아엎고 다른 걸 심을까? 에이, 깻잎이랑은 인연이 없나 보다. 그러고는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3주가 지나자 싹 2개가 올라왔다. 어찌나 반가운지 아침 저녁으로 텃밭에 나가 싹 2개가 잘 있는지 확인했다. 혹시나 도마뱀이 물어갈까, 바람에 날아갈까, 간밤에 내린 비에 죽었을까. 손톱만한 싹 2개의 생사를 수시로 확인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나자 여기저기서 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오랫동안 애간장을 태우는 싹은 처음 본다. 그제야 깻잎씨는 발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엄마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 긴 시간이 3주가 될지 내가 알았나?
요즘 수시로 깻잎밭을 쳐다보는 게 나의 일상이 되었다. 오늘은 몇 개나 더 올라왔나, 오늘은 얼마나 더 자랐나, 봐도 봐도 기특하고 신통방통하다. 면접에서 홈런을 쳐본 적이 있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반대로 지원자를 면접할 때 실패의 경험을 묻곤 한다. 나는 실패 없는 성공을 본 적이 없고 실패의 깊이와 연륜만큼 성공의 가능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경험으로 익혔기 때문이다. 실패한 경험이 적다는 건 다시 말하면 도전하지 않았거나 실패하지 않을 정도로만 도전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는 잘 될 확률보다는 잘 안 될 확률이 더 높다. 남들은 잘하는 일을 내가 하면 잘 안 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실패로부터 단단해지는 내공이다. 이런 내공은 실패의 원인을 아는 지식이기도 하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기술이기도 하고 다음 도전을 위한 맷집과 배짱이기도 하다. 실패를 많이 한다고 저절로 내공이 쌓이는 건 아니다. 실패가 반복되면 자존감에 상처가 나고 움츠러드는 게 당연하다.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난 듯하고 환경을 탓하는 마음도 생기고 억울해서 화가 나기도 한다. 실패가 내공의 밑거름이 되려면 다음 3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작은 것부터. 인간은 태어나 걷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한다. 뒤집기를 성공하기 위해 수백 번 실패를 하고 네 발로 기기 위해 바닥에 얼굴을 수없이 박아야 한다. 첫 걸음을 떼기 위해 수없이 넘어지고 아장아장 걸음마가 달리기가 되기까지 많은 반창고가 무릎을 거쳐간다. 신생아가 단번에 달리기를 하려고 하면 목숨이 위험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린 시절 그 나이에 할 수 있는 실수와 실패를 많이 해보는 것이 좋다. 늦잠을 자서 지각도 해보고 시험도 망쳐보고 친구 사이에서 고민도 해보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일에 맞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실패의 쓴맛도 경험해보고 뒷수습도 해보고 창피함과 자존심 상하는 감정도 느껴보고 또 그런 친구들을 도와주며 공동체의 가치를 경험해보기도 하는 것이다. 실패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회사에 들어오면 그 둘의 차이가 확연하다. 회사 입사 시까지 큰 실패 없이 승승장구한 사람은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큰 프로젝트나 책임 있는 일을 맡기를 꺼린다. 그뿐 아니라 일이 잘 안 되었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수습을 잘 못하고 회복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심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자신을 질책하거나 현장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패와 수습을 많이 해본 사람은 이럴 때는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든지 다음에는 더 잘해야겠다든지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습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사실 신입사원이 하는 실수나 실패는 대부분 회사에 크게 피해를 입히는 정도는 아니다. 주니어나 시니어가 되더라도 그 직급이 감당할 만한 일을 맡고 있는 거라서 자신의 실패로 회사가 망하거나 지구가 멸망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다만 그 실패로 자신이 망할 수는 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실패에 대한 맷집을 키워야 한다. 두 번째, 복귀하기. 성공의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과정의 복귀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고 무엇 때문에 성공했는지 복귀해서 시스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실패의 반복을 피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개인의 커리어는 물론이고 회사의 성장에도 중요하다. 과정을 복귀하면서 인력의 문제인지 프로세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팀별 역할 분담의 문제인지 또 법규의 문제인지
시장의 수용도 문제인지 가격의 문제인지 등등 원인을 파악하고 모든 변수를 체크하면서 다시 시도해야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원인을 타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대학 입시에 떨어지면 선생님이 거기 지원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한다든지, 회사에서 일이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으면 팀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라고 한다든지 하는 경우다. 간혹 커리어에 관련한 조언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되레 볼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태도는 실패의 원인 복귀가 잘못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경우 실패의 원인은 내가 내 일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 게 아니라 끌려갔기 때문이다. 끌려가더라도 왜 끌려가는지, 어디로 끌려가는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 스스로 생각하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저 끌려간 게 원인인 것이다. 이런 실패는 내 것이 아니라서 나의 내공을 쌓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존감에 상처만 남긴다. 끌고 가든 끌려가든 정신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간다. 실패와 복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성공의 길이 열리진 않는다. 맷집과 배짱은 성공한 경험이 쌓여야 그때 비로소 생긴다. 실패와 복귀를 반복하면서 실패의 원인을 하나둘 제거하고 새로운 변수로 다시 시도하면서 될 때까지 해보는 것. 그래서 기어이 성공의 싹을 틔우고야만 하는 그 경험과 성취감이 바로 내공의 밑거름이 된다. 어릴 때 친구와 싸우고 화해한 경험, 반장 선거에서 여러 번 실패하고 반장이 돼본 경험,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서 합격한 경험, 여러 번의 구직 실패 이후 입사한 경험, 많은 프로젝트 실패 이후 기어이 성공시킨 경험 등이 쌓여 단단한 내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강연을 하게 되면 나의 성공담보다는 실패담을 나누곤 한다. 실패의 경험이 중요해서라기보다는 내 성장에 그 실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결과 어떤 성공을 이루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스토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공만 보고 지름길을 찾으려는 사람들에게 이면의 과정을 알려주고 싶어서다. 실패는 아프다. 하지만 성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실패를 상처로 두지 말자.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그냥 두면 골마 터진다. 가장 위험한 건 상처의 아픈 기억 때문에 자꾸 움츠려드는 것이다. 상처가 나면 바로바로 치료하고 왜 상처가 생겼는지 분석하고 상처가 나지 않을 방법을 연구해보며 툴툴 털고 일어나자. 그런 경험이 쌓여야 다시 해볼 엄두가 나고 상처가 나는 게 덜 무섭다. 까짓 그것 가지고 안 죽는다. 이런 내공이 생길 때까지. 간혹 자식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좋은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부하 직원이 실패하지 않도록 이것저것 잔소리하는 게 좋은 상사 임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냥 좀 내버려 두시라. 실패할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실패 좀 한다고 하늘 안 무너진다.